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거대해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이내 제 안의 모든 것을 깨우는 거친 쾌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아가 넣자마자 꽉 차는 게 정말 맛있구나. 제 위에서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 저를 짓누르는 산과 같은 무게감. 조금만 참아. 얘야 곧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밀려올 게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훔쳐본 그것이었습니다. 제 남편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도 장엄한 크기. 그날 이후 제 말라붙었던 욕망의 샘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6번을 원했던 저의 뜨거운 몸. 가냘픈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짐승이었고 저는 그 짐승의 암컷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우리. 사람들은 결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의 금지된 사랑, 그 뜨거운 이야기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저희에겐 큰 기쁨입니다. 가을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미주, 올해로 39입니다. 이 거대한 고택, 백록 양조장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제가 아닌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 집안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끓이는 약다리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독한 그 냄새는 이 집의 공기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강진우. 그가 가장 싫어하면서도 매일 마셔야 하는 탕약 냄새였죠. 여보, 아침, 아니, 약 드세요. 저는 쟁반을 들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제 고무신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방 안은 약 냄새와 함께 남편의 병약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해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쿨럭.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 쓴 진우가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39 동갑내기라고는 믿기지 않는 바싹 마르고 창백한 얼굴. 어릴 적부터 심장이 약했던 진우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건강하고, 아니, 건강하다 못해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여자였으니까요. 고마워, 미주야. 진우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크게 웃는 법도, 화를 내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착하고 성실했지만 지독하게 약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비극이었죠. 탕약을 들이켜는 그의 마른 목울대가 애처롭게 움직였습니다. 탕약이 그의 몸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양조장 입구에서 거대한 볏짚단을 이고 들어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지 강태철.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장정 몇은 합쳐놓은 듯한 기고를 자랑했습니다. 민소매 사이로 드러난 어깨 근육은 마치 산맥처럼 솟아 있었고 땀에 젖은 등은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삿발을 잡던 천하장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볏짚단을 마당에 내동댕이 치자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펌프질 몇 번에 지하수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는 우통을 훌을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릴 수 없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잔근육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는 등판, 그리고 그가 허리를 숙여 물을 끼얹을 때마다 언뜻언뜻 보이는 짐승의 그것과도 같은 두터운 허벅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양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진우의 몸이 약해지면서 양조장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강태철 사장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일손도 부족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도 벅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미치도록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몸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진우의 정자가 너무 약해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저와 진우, 그리고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대체 넌 이 집에 뭐하러 온 거니? 그날 오후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의 누나, 시누이 강진이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명품백을 들고 나타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형님, 오셨어요? 형님, 내가 너 같은 걸 동서로, 아니, 올케로 둔 적 없어. 진이는 이 집안의 유일한 출가회인이었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거나 저를 들볶았습니다. 진우 몸이 저 지경이 된 게 다 너 때문 아니야. 내가 밤마다 남편을 쥐어짰다며?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이 요물 같은 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쥐어짜다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굶주려 있었습니다. 제 안의 뜨거운 욕망, 일주일에 5번, 아니 6번이라도 이글거리는 이 불길을 진우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치르는 하룻밤이 끝나면 저는 몇 날 며칠을 더 깊은 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를 이을 아기 씨도 못 품는 주제에 넌 이 집안의 씨를 말리러 온 귀신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진이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라. 동굴처럼 울리는 낮은 목소리. 시아버지였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그는 땀 냄새와 누룩 냄새를 짙게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아버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으세요? 전현이. 진이야. 미주는 이 집 안주인이다. 내가 함부로 손댈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넌 손님이다. 손님답게 굴어라. 그게 싫으면 돌아가. 시아버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아버지에게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획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저와 시아버지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신 것은 고마웠지만 아기 씨를 못 품는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39, 여전히 곱고 탐스러운 얼굴과 몸매. 하지만 제 눈은
메마른 돼지처럼 공허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니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우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진우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주야.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 걸까요? 약한 몸이 미안한 걸까요? 아니면 저를 여자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게 미안한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뼈가 만져지는 앙상한 등이었습니다. 아니, 난 이게 아니야. 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제 몸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잠이 깬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조장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흣, 마치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드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도둑인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조심스럽게 양조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깊은 밤 홀로 거대한 쌀가마니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혹은 의식이었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등 근육이 달빛을 받아 일렁였습니다. 그는 쌀가마니를 마치 깃털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방금 뭘 본 거죠? 시아버지의 그것은 그날 이후 저는 시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눈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메마른 돼지 같던 제 마음에 아주 작고 위험한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혹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양조장을 헐값에 넘기라고 압박하던 개발업자 최 사장이 덩치들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강 노인네, 언제까지 버틸 거야? 아들놈은 골골대지, 며느리는 저렇게 멀쩡한데. 쯧쯧, 그냥 나한테 넘기고 편히 사시라니까. 최 사장의 음흉한 눈길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진우가 방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당신, 무슨 망발이야? 여긴 우리 집이야. 어이구, 도련님 나오셨네. 바람 불면 날아가시겠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약이나 드시지? 덩치들이 진우를 밀쳤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여보, 그때였습니다. 내 집 마당에서 무슨 개수작들이냐. 시아버지가 고두밥을 찌던 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삽을 든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수문장 같았습니다. 강 노인, 최 사장, 좋게 말할 때 꺼져. 내 집에서 내 아들한테, 내 며느리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다간 이 삽으로 내 놈들 대가리를 부숴버릴 테니까. 살기였습니다. 68 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최 사장과 덩치들은 주춤했습니다. 허허.
두고 보자고. 강태철. 그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가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넘어진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난 왜 이 모양일까? 미주야. 난 진우가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진우를 달래며 저도 모르게 삽을 든 채 굳건히 서 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 진우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약한 심장.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살았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길도 쓸쓸했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픈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것인지, 제 감정을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 진이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 잡아먹었어. 이 환양년, 내가 진우를 죽인 거야. 사람들이 뜯어말렸지만 그녀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년 눈빛 좀 봐. 남편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잖아. 저년이 그때였습니다. 딱 하는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진이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진이조차 뺨을 감싸 쥐고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신 내 며느리한테 그따위 소리 짓거리지 마라. 아, 아버님, 미주는 내 아들이 목숨보다 사랑한 아내다.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야. 내가 내 아들을 2번 죽이지 마라. 시아버지는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얘야, 상주가 그러면 못 써.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손이 제 팔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진우가 죽은 이 순간에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의 온기가 사라진 방. 저는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진이의 저주처럼 정말 제가 진우를 죽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남편을 갉아먹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방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나라. 시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싫어요. 저 그냥 죽을래요. 죽어? 내가 왜 죽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제가 진우 씨를 내 탓이 아니다. 그가 제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그 크고 거친 손으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진우는 복이 없는 놈이었어. 너처럼 과분한 여자를 품기엔 그릇이 너무 작았지.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여자로 먹어라. 먹고 살아야지. 저는 홀린 듯이 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눈물이 죽과 함께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은 진우가 있을 때보다 더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양조장에서 일을 했고, 저는 그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응.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우는 그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방. 저는 혼자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뜨거운 욕망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아니, 6번. 제 몸은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붓던 밤이었습니다. 쾅, 콱쾅. 천둥 소리에 잠이 깬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양조장 뒤편에 축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의 방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가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축대가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위험해요. 저도 모르게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비를 맞으며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맨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미주야, 뭐해, 어서, 쌀가마니. 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저는 창고로 달려가 쌀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시아버지의 속옷. 그 속옷을 비집고 튀어나온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거대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거대한 뭐해, 어서. 저는 홀린 듯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쌀가마니를 그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양조장을 지켰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저희는 흙투성이가 된 채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넌 괜찮으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와 땀 그리고 비에 젖은 서로의 몸을. 저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젖은 바지, 그 불룩한. 안 돼, 박미주. 정신 차려. 하지만 제 몸은 제 이성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 사이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마가 그친 양조장에는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공기는 끈적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달큰한 누룩 냄새와 함께 시아버지의 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에게 더 강하게 끌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날 밤에 본 그 짐승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적실 만큼 뜨거운 열이 제 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주야.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복분자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한 잔 할까?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텐마루에 저희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술잔이 오갔습니다. 독한 술이 제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힘든 거 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난 괜찮아. 난 사내니까. 그가 사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미주야. 네. 넌 아직 젊다. 진우, 그놈은 복이 없는 놈이었어. 너 같은 여자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사내의 손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저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주야. 내가 미친놈인가 보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욕망. 그것은 제 눈에도 똑같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발효실로 가자. 거기 새로 담근 술 맛 봐야지.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발효실은 후텁지근했습니다. 술 익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제 심장에 낙인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미주야.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아, 그의 품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땀 냄새와 누룩 냄새, 그리고 수컷의 냄새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내가 널 안고 싶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탐하는 짐승의 몸짓이었습니다. 거칠고 뜨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읍.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옷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가 제 저고리를 찢어발겼습니다. 칙 소리와 함께 제 속살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하. 그가 제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 곱구나. 그가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진우는 한 번도 이렇게 거칠게 저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거대해요. 그가 제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 짐승의 무기를. 미주야, 그가 저를 쌀가마니 위에 밀어붙였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지금부터 나는 내 아버님이 아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내 산에 다, 아, 그것이 제 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 아니,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메마른 대지를 갈라엎는 거대한 쟁기였습니다. 흡, 흣.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발효실의 공기가 우리 둘의 열기로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주야. 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번. 아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자로. 새벽이 되어서야 폭풍은 멎었습니다. 저희는 땀과 술기운에 범벅이 된 채 쌀가마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후회하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요. 다행이다. 그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희는 낮에는 누구보다도 다정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발효실은 우리 둘만의 뜨거운 밀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술이 잘 익었구나. 그가 제 귓불을 핥으며 속삭였습니다. 아, 아버님, 사내라고 부르라고 했지. 그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68의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안에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제 메마른 샘은 그의 생명수로
가득 차 넘쳤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관계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신우이 진이가 불쑥 양조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막 발효실에서 뜨거운 정사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진이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누룩 냄새겠지. 시아버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이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왠지 땀에 흠뻑 젖었네? 꼴이 꼭 짐승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위 먹었느냐? 헛소리 그만하고 용건만 말해라. 흥, 아버님, 저 개발업자 최 사장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뭐? 이 양조장 넘기기로 했어요. 아버님, 도장만 찍으면 돼요. 지분 반은 제 거니까 아시죠? 이 미친 년 시아버지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때려요. 때려. 어차피 이 망해가는 양조장 붙들고 있어. 봤자 뭐해요? 아버님도 저 년이랑 붙어 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진이야. 왜요? 찔려요? 이 양조장은 내 목숨이다. 그리고 미주는 내 여자다. 뭐라고요? 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시는 내 집과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연이 내 딸이라도 가만 두지 않을 테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진이는 그날 이후로 양조장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선언은 진이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 여자, 그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아버지랑 쯧쯧 며느리가 아주 요물이더구먼. 하지만 시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쏟아지는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넌 이 집 안주인이다. 그의 굳건함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양조장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니, 일만 한 것은 아니었죠. 발효실은 여전히 우리 둘만의 뜨거운 공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짐승 같아요.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룩처럼 익어갔습니다. 때로는 애쓰고 때로는 달콤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함께 땀 흘려 빚은 새로운 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힘과 저희 정성이 합쳐진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술에 새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봄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깊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그 맛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기울어가던 백록 양조장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업자 최 사장도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텐트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자연스럽게 불러온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진우가 그렇게도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이, 시아버지, 아니, 강태철, 제 사내의 아이였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 아이가 겪어야 할 상처, 미주야, 그가 제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우느냐?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손가락질 할까 봐. 누가 감히 그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백록
양조장의 적장자다. 내 아이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고 누가 감히 이 아이를 손가락질 한단 말이냐. 우리는 죄 짓지 않았다.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남들보다 조금 뜨겁게 격렬하게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철 씨. 나야말로 고맙다. 미주야. 내 인생에 이런 새봄을 선물해 줘서. 그가 제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발효실에서의 격렬함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지. 행복은 정해진 틀에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저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한 이 사내와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뱃속에 아기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어머, 움직여요. 하하, 이놈, 아비를 닮아 힘이 장사겠구나. 마당 가득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저희의 봄날을 이룹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